시작하잖아요. 급하게. 네, 어렵죠. 그 민법이 제일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민법 강의를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일단은 1차 과목이죠. 이게 돼야 2차가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 민법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차 과목의 기초로서 작용을 해요. 그래서 민법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2차 과목을 접근할 때 대단히 편해요. 그러니까 이 민법이라는 과목은 모든 법의 기초예요. 근데 문제가 기초가 제일 어려워요. 그 말은 맞아요. 그 말은. 자, 왜 그러냐면 조심할 게 있어요. 조심할 게 뭐냐면 이제 공부를 시작하실 때 이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민법하고 부동산학개론을 완성을 하고 2차 과목을 한다. 이건 명제가 성립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민법하고 부동산학개론은 완성되질 않아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까지 끝까지 괴롭힐 거예요. 그러니까 완성되질 않으니까 이런 명제를 가지고 공부하시면 영원히 1차만 공부하세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법만 공부하다가 망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건 있어요. 민법이 어려운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사법시험이나 뭐 이런 시험은 법 다 하겠죠. 뭐 민법, 행정법, 뭐 형법 다 할 거 아니겠죠. 사법시험에서도 민법의 비중이 반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헌법부터 시작한 나머지 모든 법에 공부하는 양하고 민법이 공부하는 양하고 반이고요. 그래서 민법이 완성되시면 공인중개사보다는 다른 거, 뭐 행정고시나 아니면 뭐 법무사나 이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공인중개사 민법이지 사법시험 민법이 아니에요. 완성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필요한 것까지만 공부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충분히 70점을 넘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사람이 자꾸 마음이 불안하니까 그거 가지고 안 될 것 같으니까 자꾸 이것저것 깨작깨작 거려가지고 민법은 85점을 맞았는데 2차는 떨어져서 2차 공부를 또 해야 된다.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요. 85점 맞으려면 얼마나 공부했겠어요. 85점 맞으려면요 맨날 민법만 공부한 거예요. 2차를 보지도 못한 거야. 이 민법 때문에 망한다는 얘기 나와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이제 2차 과목은 다다음 주 개강하잖아요. 그죠? 다다음 주 개강하는데 개강할 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봄이 되기 전까지 민법 학교론만 공부하시면 안 돼요. 초반에 2차 과목도 공부를 해 두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시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이게 금방 여름 되고 막 그래요. 근데 만약에 이런 명제 때문에 민법 학개론만 공부하다가 여름이 돼버리면요 완성 안 됐잖아요. 그런데도 2차는 공부를 하나도 안 했잖아요. 그럼 또다시 뭐예요? 2차를 포기하는 일이 발생해요. 지금 공부 시작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내년에 1, 2차 다 붙을 수 있어요. 다 시간이. 근데 그 전제는 뭐예요? 미리 2차 과목도 뭐죠? 신경 쓰시고 함께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민법이 제일 중요하지만 민법만 공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민법은 어떻게 공부하는 거냐면 학창 시절에 영어 공부하듯이 하는 거예요. 학창 시절에 영어 공부 어떻게 하셨죠? 꾸준히 하셨죠? 그죠? 영어라는 게 참, 전 영어 진짜 더럽게 못해요. 아무튼. 전 지금도 왜 영어를 이렇게 못했을까? 그러니까 제가 말하니까 수험적으로 시험은 잘 보는데 영어는 제가 못해요. 그래서 제가 그 공인중개사 시험 끝나고 이제 저는 보통 여행 갔다 오거든요. 그래서 어제 귀국했어요. 제가. 어제 갔는데 이제 인도 갔다 왔거든요. 보름 동안. 거기서 또 느꼈어요. 난 참 영어를 못하는구나. 그죠? 아무튼 간에 근데 영어 공부가 특징이 뭐냐면 꾸준히 해야 되는 것이지 몰아서 한다 그래서 실력이 향상 안 되는 거죠. 민법도 그래요. 그래서 민법은 꾸준히 급하지 않게 인내를 가지고
조금씩 매일 하시는 것이지 뭐 몰아서 집중한다 그래서 민법이 실력 향상이 안 돼. 그래서 좀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꾸준히 뭐요? 영어 공부처럼 매일매일 하시는 거고요. 처음에 하실 때 조심할 거 예습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뭔 말인지도 모르겠는데 이거를 예습하려고 하면요. 아유 어려워요. 어려우면 뭐예요? 짜증나죠? 짜증나면 뭐예요? 재미없죠? 재미없으면 하기 싫어지거든. 그러니까는 1, 2, 3, 4월 기본서 강의할 때는요. 예습하지 마시고 수업 들으시고 그 수업 들은 내용을 일주일 동안 복습만 하시는 거예요. 복습만. 근데 복습을 하실 때도 너무 꼼꼼히 하지 마세요. 복습을 하시다 보면은 또 모르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넘어가시면 돼. 근데 이런 거 있죠. 이제 복습을 하실 때 이제 모르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면 두 가지 행동을 취해요.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해요? 에이씨 그지같이 몰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지나가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네이버 검색하시는 분도 계세요. 네이버에. 근데 문제는 네이버에 검색을 하면요. 검색된 게 더 어려워. 그러니까 뭘 몰라서 검색했는데 그 검색된 말에 모르는 말이 더 많아져요. 해결되질 않아. 그러면 이제 어떻게 막 짜증나고 막 포기하고 그러는데 초반에는 그냥 지나가는 게 한 가지 방법일 수 있어요. 너무 꼼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유 가지시고 모르면 어떻게 모르는 대로 지나가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은 수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른다는 건 두 가지예요. 제가 설명 안 드렸기 때문이잖아요. 그죠? 첫째는 볼 필요가 없는 거기 때문에 모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뒤에서 할 거기 때문에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충분히 우리는 뭐예요? 60점 맞을 수 있어요. 그죠? 그 대신 뭐죠? 그냥 수업 듣고 많이 안 나가요. 그러니까 그 부분만 이렇게 찬찬히 소설책 보듯이 이렇게 복습하시고 오셔서 수업 듣고 복습하고 이런 방식으로만 해도 충분해요. 그죠? 자, 우리 교재 29페이지 보시면 권리의 변동이 나오죠. 여기서부터가 시험 범위. 권리 변동부터. 권리 변동부터 시험 범위인데 일단 일전 해가지고 권리 변동의 일반론 해가지고 나오는 내용은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되는 것이 권리의 변동이다. 이런 말이 나오고 하단에 2번 권리 변동의 모습에서 우측에 보시면 권리의 발생이 나오죠. 그죠? 오른쪽에 보시면 자 생각해 보자고요. 왜 법률 용어는 어려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일상적으로 쓰이는 말과 뜻이 달라서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처음으로 나왔는데 권리에 발생해 가지고 1 뭐로 나와 있죠? 절대적 발생이라고 나와 있죠. 그 다음에 2 해가지고 뭐가 나와 있죠? 상대적 발생이라고 나와 있죠. 자, 우리가 일상적으로 절대라는 말은 무슨 의미를 쓰냐면 반드시 꼭 이런 의미를 쓰죠. 상대라는 말은 뭐 이랬다 저랬다 이런 의미를 쓰나요? 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 그런 것처럼 그죠? 상대적이다 이런 거는 뭐 이럴 수도 있고 뭐 저럴 수도 있고 사람에 따라 다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근데 법에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법에서는 앞으로 절대라는 말이 나오면 무슨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냐면 모든 사람이란 뜻으로 받아들여야 돼. 또 상대라는 말은 무슨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냐면 특정된 사람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문장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절대적 무효다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무효다 이런 말이에요. 상대적 무효다 그러면 특정된 사람에게만 무효다 이런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절대권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란 뜻이고 상대권 그러면 특정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란 뜻이에요. 그래서 민법은 절대라는 말은 뭐예요? 모든 사람. 상대라는 말은 뭐예요? 특정된 사람. 이런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절대적 발생이란 말은 뭐냐면 모든 사람 입장에서
새롭게 권리가 생기는 것을 절대적 발생이라고 해요. 상대적 발생이란 말은 특정된 사람 입장에서 권리가 생기는 것을 우리가 상대적 발생이라고 해요. 뭔 말인가 싶죠? 예를 들면 쉬워요.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을 새롭게 신축을 하면 갑은 소유권을 갖게 되는데, 이때 갑의 소유권은 갑의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없던 권리가 새롭게 생긴 거니까 절대적 발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요 갑이 이 건물 을에게 팔았어요. 팔고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을이 뭘 갖게 되죠? 소유권을 갖겠죠. 근데 이거는 을이라는 특정된 사람 입장에서만 새롭게 소유권이 생긴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미 갑이 건물을 신축할 때 소유권이 생긴 거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소유권이 생긴 게 아니에요. 누구 입장에서만요? 을의 입장에서만 소유권이 생긴 거니까, 특정된 사람 입장에서만 소유권이 생긴 거니까 이런 거 우리가 뭐죠? 상대적 발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솔직히 뭐 별로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절대라는 말이 모든 사람이란 뜻이고 상대라는 말이 특정된 사람이란 뜻이라는 거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권리를 기준으로 하는 거고, 주체를 기준으로 하면 절대적 발생을 원시 취득이라고 하고요. 가래에 나와 있죠. 상대적 발생을 승계 취득이라고도 해요. 자, 왜 그러냐면 갑이 건물을 새롭게 신축하면 갑이 맨 처음으로 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갖게 된 거죠. 맨 처음으로 가졌다. 그래서 뭐죠? 원시 취득. 우리가 원시인이란 말이 뭐예요? 원래 우리가 야, 이 원시인 같은 놈아, 이거 무식한 놈 이런 뜻이지만 실제 단어적 의미는 뭐죠? 최초의 인간이란 뜻이에요. 원시인이. 그러니까 원시 취득이란 말은 뭐예요? 맨 처음으로 소유권을 갖게 됐다. 그래서 절대적 발생은 뭐가 돼요? 원시 취득이고요. 상대적 발생은 갑이 이미 가지고 있는 소유권을 어떻게 해요? 넘겨받은 것이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승계 취득이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여기서 올해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절대적 발생에서 얘가 나오잖아요. 예컨대 이 예 외워야 돼, 외울 필요 없어요? 외울 필요 전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공부하시면 저절로 알게 돼요. 그러니까 그 해당 부분에 가가지고 그 부분을 공부하면 아, 이게 이래서 원시취득이나 깨닫게 되는 거니까 얘들은 일일이 뭐 할 필요 없어요. 암기할 필요는 없고 그냥 개념만 잡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2번 상대적 발생에서 승계 취득해서 가해가지고 둘로 나뉘죠. 이전적 승계와 뭐로 나뉘어요? 설정적 승계로 나뉘죠. 자, 한번 보자고요. 자, 을이 갑과 매매 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를 받으면 이미 갑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넘겨받은 것이니까 을은 소유권을 뭐 한 거죠? 승계 취득한 건데, 을이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갑의 소유권은 없어지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냐면 이전적 승계라고 해요. 근데 만약에 갑이 이 건물을 판 게 아니라 을의 병에게 전세권을 줬다면 병의 전세권도 갑으로부터 넘겨받은 것이니까 이것도 뭐예요? 승계 취득이긴 한데, 병이 전세권을 취득했다 그래서 갑의 소유권이 뭐 되진 않아요? 소멸되진 않죠. 이런 거 우리가 뭐라 그래요? 설정적 승계라고 해요. 이해되시죠? 또 이렇게 하면 좀 왠지 뭔가 특별한 거 배운 거 같죠? 아니에요. 우리가 언어 습관적으로 구별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저당권을 설정해 줬다 그러지 저당권을 이전해 줬다고는 안 하죠. 왜요? 내가 저당권을 주더라도 내 소유권은 뭐 되지 않았어요? 소멸되지 않았으니까요.
임차권을 설정해 줬다 그러지 임차권을 이전해 줬다고는 안 하죠. 왜요? 내가 그 사람에게 임차권을 주더라도 내 소유권은 뭐 되잖아요? 소멸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언어 습관적으로 이거를 뭐 하고 있어요? 구별하고 있는 거니까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얘는 암기할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이 이전적 승계가 다시 둘로 나뉘어요. 나번해가지고 특정 승계, 그 다음에 포괄 승계, 이렇게 둘로 나뉩니다. 자, 보시면 매매 계약을 함으로써 하고 갑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을이 소유권을 뭐 하게 된 거죠? 이전적 승계받은 건데, 갑으로부터 넘겨받은 것은 갑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권리 중에서 A 건물에 대한 소유권, 특정된 권리만 넘겨받은 거니까 이런 걸 뭐라 그러는 거예요? 특정 승계라고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갑에서 을로 넘어오게 된 이유가 매매가 아니라 상속이라면, 상속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모든 권리와 의무가 한꺼번에 넘어오니까 그런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포괄승계라고 한다. 어렵지 않죠, 그죠? 간단하게 이제 개념만 잡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하단에 보신 2번 권리의 변경이 나오죠. 맨 밑에 뭐가 나오죠? 주체 변경. 주체 변경은 뭐하고 똑같은 말이냐면 이전적 승계와 똑같은 말이에요.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매 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를 해주면 갑의 소유권은 소멸되고 을이 소유권을 가지니까 뭐예요? 이전적 승계인데, 그럼 결과적으로 요 소유권의 주체가 갑이었다가 을로 뭐가 됐죠? 변경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전적 승계는 뭘 말하는 거죠? 주체 변경을 말한다. 주체 변경을 뭘 말하는 거죠? 이전적 승계를 말한다. 끝인 거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이제 설명드리기 좀 이해할 게 필요한데, 내용의 변경이라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작용의 변경이라는 게 나와요. 이 부분도 가끔 시험 문제가 나오는 부분이고요. 조금 어려워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자세히 설명드리면, 일단 내용의 변경이요 둘로 나뉘어요. 첫째, 질적 변경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양적 변경이라는 것으로 나뉘고요. 이것들과 비교해야 될 것이 뭐냐면 작용의 변경이라는 것과 비교를 하셔야 돼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적 변경이란 뭘 말하냐면 권리 자체가 다른 권리로 뒤바뀌는 걸 우리가 질적 변경이라고 해요. 양적 변경은 뭐냐면요, 권리 자체는 변경된 거는 없는데 권리자로서 할 수 있는 일에 양만 변경됐다면 이걸 우리가 양적 변경이라고 해요. 작용의 변경은 권리 자체 변경되지 않았고요. 양도 변경되지 않았고요. 작용만 변경되는 걸 우리가 작용의 변경이라고 해요. 이렇게 적어놓으면 눈에 확 들어오시죠. 그죠? 질적 변경은 뭐죠? 권리 자체가 변경되는 거. 양적 변경은 권리 자체는 그대로인데 할 수 있는 일에 양이 바뀌는 게 뭐죠? 양적 변경. 작용의 변경은 권리도 그대로고 양도 그대로인데 뭐만요? 작용만 바뀌는 게 뭐죠? 작용의 변경. 이렇게 되는 거고요. 생각을 해보죠.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요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저는 그 아파트의 임차인이에요. 임차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돈을 모아가지고 그 아파트를 샀어요. 그럼 저의 권리는 임차권에서 뭐로 바뀌겠어요? 소유권으로 바뀌겠죠. 그러면 권리 자체가 다른 권리로 바뀌었죠. 이런 거 우리가 뭐라 그래요? 질적 변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권리가 변경된다라는 말을 들으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 권리가 다른 권리로 바뀌나 보다. 이게 뭐예요? 질적 변경인 거예요. 교재에 나와 있는 애는 조금 어려운데 어렵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갑이라는 사람이 자전거를 가지고 있는데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매도인인 갑은 매매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매매 대금 청구권이 있겠죠. 근데 이 그지 같은 놈이 돈을 안 줘요. 어떻게 해요? 지랄도 거려보고 애원도 해보고 그래도 안 주면 결국은 네가 나하고 매매 계약을 했는데 돈을 안 주는 바람에 손해가 발생했다. 결국 뭘 청구합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죠. 그러면 원래 갑이 가지고 있던 권리는 대금 청구권인데 뭐로 바뀌었죠?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바뀌었죠. 권리 자체가 다른 권리로 바뀌었죠. 이런 거 우리가 뭐라 그래요? 질적 변경이라고 한다. 이해되시죠? 양적 변경. 자, 갑이라는 사람이요, A라는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소유권이란 권리는 우리가 나중에 열심히 공부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뭐 하는 권리냐면 그 물건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뭐죠? 소유권인 거죠. 동의하시죠? 그죠? 근데 갑이 요 자신의 건물에다가 병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줬어요. 그래도 갑은 여전히 소유권자죠. 권리 자체는 변한 게 없는 거죠. 여전히 뭐예요? 소유권이에요. 다만 이제 이 집에 살아야 될 사람은 더 이상 갑이 아니라 병이죠. 그 말은 갑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고 수익할 수 없네요.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뭐하고 있어요? 줄고 있네요. 이거 우리가 뭐라 그래요? 양적 변경이라고 한다. 이해되시죠? 그죠? 다시 말하면 권리 자체는 뭐예요? 그대로예요. 다만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줄거나 느는 게 뭐예요? 양적 변경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그다음 작용의 변경입니다. 작용의 변경은 권리 자체 그대로고 양도 그대로인데 작용만 바뀌는 거잖아요. 이 작용을 조금 쉬운 말로 쓰면 힘이에요. 힘. 파워. 힘 파워. 우리가 한자로 쓰면 보통 뭐로 쓰죠? 힘역자로 쓰는 거죠. 힘역자이죠. 그럼 무슨 말이냐면 권리도 그대로고 양도 그런데 힘, 파워만 바뀌는 걸 우리가 뭐죠? 작용의 변경이라고 해요. 두 가지 예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자, 한번 생각해 보죠. 갑이라는 사람이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냐면요, 주택 임차권이라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근데 이 사람이 이사 와서 인도받고 동사무소 가서 주민등록을 하면 다 아시다시피 이 사람은 뭘 갖게 돼요? 대항력을 갖게 되는데 이게 뭐예요? 작용의 변경이에요. 자, 보세요. 주민등록을 하기 전에도 주택임차권이죠. 한 후에도 뭐예요? 주택임차권이니까 권리 자체는 변한 게 없는 거죠. 또 갑은 주민등록을 하든 안 하든 그 집에서 살 수 있다는 점은 변함이 없는 거죠. 따라서 할 수 있는 일의 양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다만 대항할 수 있는 뭘 취득한 거죠? 힘을 취득한 거니까 이게 뭐가 돼요? 작용의 변경이 되는 거죠. 동의하시죠? 그죠? 하나만 더 해볼까요? 두 번째. 자, 1순위로 갑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요. 2순위로 을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요 갑의 저당권이 말소가 되면 을은 2순위에서 1순위로 순위가 승진하게 되는데 이것도 작용의 변경이에요. 한번 보자고요. 갑이 말소되기 전에도 저당권, 말소된 후에도 저당권이니까 권리 자체는 변한 게 없죠.
그 다음에 저당권의 가장 궁극적인 건 뭐냐면요. 돈 못 받으면 경매하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을은 갑이 있을 때도 경매할 수 있었고요. 갑이 없어도 경매할 수 있는 거니까 할 수 있는 일의 양도 뭐죠? 변화가 없는 거예요. 다만 1순위, 2순위에서 1순위로 순위가 승진되면 똑같은 저당권이긴 한데 좀 더 힘이 센 저당권으로 바뀐 거니까 이것도 일종의 뭐예요? 자격의 변경이죠. 1순위 저당권과 2순위 저당권의 차이가 뭐예요? 힘의 차이가 있는 거죠. 1순위 저당권이 더 힘이 센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작용의 변경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어렵지 않죠? 그죠? 간단히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권리 자체가 다른 권리로 바뀌는 걸 우리가 뭐죠? 질적 변경. 권리는 그대로고 양만 바뀌는 게 뭐죠? 양적 변경. 권리도 그대로고 양도 그대로인데 힘, 파워만 바뀌는 거 우리가 뭐죠? 작용의 변경을 한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 얘도 외울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3에서 뭐가 나오죠? 권리의 소멸이 나와요. 자, 권리의 소멸해가지고 뭐가 나오냐면 절대적 소멸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또 뭐가 나와요? 상대적 소멸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모든 사람 입장에서 권리가 없어지는 건 뭐예요? 절대적 소멸. 특정된 사람 입장에서만 권리가 없어지는 것은 뭐예요? 상대적 소멸이에요. 자, 한번 생각해 보죠. 갑이라는 사람이 이 건물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데 건물이 불타서 없어졌어요. 그러면 갑은 건물의 소유권을 상실하겠죠? 물론 건물이 없어요. 소유권이 없어지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권리 자체가 이 세상에서 없어진 거니까 뭐가 되는 거죠? 절대적 소멸인 거죠. 동의하시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라면 갑은 소유권을 상실하죠. 갑의 입장에서만 소유권이 없어진 거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주체만 변경됐을 뿐 뭐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소유권이 없어진 것은 아니니까 이런 거 우리가 뭐라 그래요? 상대적 소멸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전적 승계를 하게 되면 구권리자의 권리가 뭐하게 돼요? 소멸하게 되는데 그때는 구권리자 입장에서만 소유권이 없어지니까 이런 걸 우리가 뭐죠? 상대적 소멸이라고 한다. 개념만 이해하시면 돼요. 끝입니다. 자, 32페이지입니다. 이제 뭐가 나오죠? 권리 변동의 원인이 나옵니다. 자, 권리 변동의 원인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좀 예를 들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보죠. 갑이라는 사람이요 A라는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말은 자기가 소유권이 있다는 얘기고 자기 앞으로 등기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근데 이 갑이 이 건물을 팔고 싶어서 을과 만나가지고 내 건물 살래 청약이라는 의사를 표시했어요. 우리 건물을 보니까 좋아요. 마음에 들어요. 좋다. 내가 사겠다. 해서 우리 갑에게 승낙이라는 뭘 했냐면 의사를 표시했어요. 그럼 이제 갑과 을은 뭐 한 거냐면 계약을 한 거죠. 매매라는 계약을 체결한 거죠. 그러면 끝났느냐? 아니죠. 이제부터 시작이죠. 을은 어떻게 하든지 돈을 마련해 가지고 갑에게 뭘 해야 돼요? 대금을 지급해야 되고요. 만약에 갑이 을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았다면 갑은 을에게 뭘 해주죠?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뭐하게 돼요? 끝나게 되죠. 요게 민법의 전부예요. 우리가 민법의 양이 많다고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민법은
한 번의 거래를 완성하면 민법이 끝나요. 우리가 여러분하고 한 2, 3주에 걸쳐서 민법 총칙이라는 걸 공부하면서 뭘 공부하냐면 요 의사표시라는 걸 공부해요. 그래서 우리는 의사표시 한 2주 내지 3주 하면 민법 총칙이 끝나요. 그리고 물권법 가서 뭐 하냐면요. 등기다, 이전 등기다, 소유권이다, 뭐 지상권이다, 저당권이다 이런 거 공부하면 뭐가 끝나게 되냐면 물권법이 끝나요. 또 채권법, 계약법 가서 뭐 하냐면요. 청약이다, 승낙이다, 계약이다, 매매다, 임대차다 요거 하게 되면 또 뭐가 끝나냐면 계약법이 끝나요.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민법을 오른부터 시작해가지고 민법이 끝나면 결국 뭐 한 거예요? 거래 한 번을 완성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절대로 결석하면 안 돼. 그러니까 스토리가 연결이 돼요. 계속해서.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오면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결석하게 되면 연결고리가 어떻게 해요? 빠져버리기 때문에 전체 강의가 다 어그러져요. 가끔 이런 분들 봐요. 저는요 수업 들은 지 벌써 6개월이 됐는데 맨날 30점 이런 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제가 가만 보면은 몇 번 빠진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은 한 두세 번 빠졌으니까 별로 안 빠졌잖아요. 그죠? 그거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는데 제가 봤을 때 그 두세 번이 뭐예요? 그 연결고리를 제거해 버렸기 때문에 6개월 동안 학원 다니는 게 뭐죠? 아무 의미가 없는 상태에 빠지는 경우를 제가 너무 많이 봐요. 그분한테 말씀을 못 드려. 에이 빠졌죠 이 말을 못 해요. 그렇지만 저 혼자만 느껴요. 그래서 절대로 뭐 하시면 안 돼요? 결석하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조심할 것은 전체를 다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공부하다 보면은 민법 총칙 보죠? 물권법 보죠? 근데 여기서 어떤 분이 계시냐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는 분이 있어요. 왜요? 그러니까 아니 다 까먹은 것 같아요. 이런단 말이죠. 다 까먹은 것 같고 이래서 공부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맨날 앞에서만 도돌이 펴고 있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분은 어떤 거냐면 아직 한 번도 못 본 거야. 그러니까 이 거래에서 일부분만 공부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거래를 완성하고 전체를 뭐 해야 돼요? 반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결석하지 말고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꾸준히 따라와서 끝까지 뭐 하고요? 다 하고 저와 같이 어떻게 앞으로 돌아오고 꾸준히 다 하고 돌아오고 이런 식으로 돼야 민법 실력이 뭐죠? 향상되는 것이고 어떤 한 부분을 집중하는 것은 요 하나의 거래의 일부분만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 푸는데 별 도움이 안 될 수 있다는 거 좀 조심하세요. 이게 민법을 우리가 힘들게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과목 같은 경우는 단원별로 나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단원만 공부하면 그 단원에 나오는 문제를 맞힐 수가 있는데 민법은 전체가 다 지금 뭐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연결되어 있는 상태니까 전체를 다 봐야 문제를 맞출 수 있다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모의고사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2월달이나 3월달 돼서 모의고사 보시잖아요. 점수 몇 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막 20점, 30점 막 이렇게 나와. 환장하는 거죠. 그죠? 태어나서 이런 점수는 처음 받아봐. 이런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빵점 맞는 분도 제가 봤어요. 지금까지 제가 강의하면서 두 분이 빵점 맞으셨어. 얼굴도 제가 기억이 나. 제가 너무 죄송해요. 제가 낸 문제인데 빵점 맞아가지고. 근데 아무튼 그래도 좀 참으셔야 돼. 그래도 급해서 쭉 하면은 점수가 팍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민법 점수는 꾸준히 올라가는 게 아니라 계단식으로 올라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전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계단식으로 맨날 20점, 30점 찍다 갑자기 뭐죠? 50점.
맨날 50점만 가다가 갑자기 뭐죠? 60점.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공부하실 때 너무 걱정하지 않고 쫓아오시기만 하면 돼요. 그죠? 자, 이제 거래를 시작하는 건데, 자, 여기서 이 사람들이 대금을 지급하고 이전 등기를 하는 거를 뭐라 그러냐면 법률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대금을 지급하고 이전 등기를 했냐면요, 매매라는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인데,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법률 요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매매라는 계약을 뜯어보니까 그 안에는 청약이라는 승낙이라는 의사표시가 있죠. 이런 구성 분자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법률 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개별적인 사실들인 법률 사실이 모여서 법률 요건을 만들고, 법률 요건이 만들어지게 되면 일정한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자, 교재 읽어볼 건데 1. 법률 요건입니다. 읽어볼게요. 법률 요건이란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케 하는 원인으로서 개개의 법률 사실로 구성된다. 이해되시죠? 개개의 사실인 법률 사실이 모여서 뭘 만들어요? 법률 요건을 만들고, 법률 요건이 만들어지게 되면 일정한 뭐죠? 효과가 생기는 거죠. 또 하나는 이 법률 사실입니다.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을 뭐라고 해요? 법률 사실이라고 한다. 이해되시죠? 다시 말씀드리면 개별적인 사실인 법률 사실이 모여서 법률 요건을 만들고, 법률 요건이 만들어지면 뭐가 생깁니까? 법률 효과가 생깁니다.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우리는 앞으로 요걸 공부한다는 말은 앞으로 법률 사실도 공부하고 법률 요건도 공부하고 법률 효과도 공부한다는 얘기인데, 시작할 때는 가장 중요하지 않은 뭐부터 공부하냐면 법률 사실부터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한 장을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죠? 법률 사실의 분류가 나오는 거예요. 자, 보자고요. 규제 설명되어 있는 건데, 요 법률 요건을 구성하고 있는 개별적인 법률 사실을 일단 크게 용태라는 것하고 사건이라는 것으로 나뉘어요. 용태라는 사건. 나누는 기준은 뭐냐 하면요, 사람의 정신작용이에요. 사람의 정신작용이 개입될 수 있는 법률 사실을 용태라고 하고요, 사람의 정신작용이 개입될 수 없는 법률 사실을 사건이라고 해요. 여기서 이제 또 뭐가 생깁니까? 우리가 흔히 쓰는 말과 사건의 뜻이 다르다는 거죠. 뉴스 들으면 사건 사고 소식을 알려드리면서 하면서 맨날 나오는 게 뭐예요? 칼로 찔러 죽였네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근데 개똥이가 말똥이를 칼로 찔러 죽이는 것은 사람의 정신작용이 개입되기 때문에 용태인 것이지 뭐는 아니에요? 사건은 아닌 거예요. 그러면 법에서 말하는 사건은 뭐가 있느냐?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시간의 경과예요. 동의하시죠? 시간이 흘러가는 것은 사람의 정신작용이 뭐 될 수 없어요? 개입될 수 없으니까 대표적인 사건이에요. 동의하시죠? 자, 이런 겁니다. 10년 동안 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채권이 소멸되는데 이걸 우리가 소멸수요라고 해요. 소멸수요는 사건이에요. 왜요? 10년 동안 시간의 경과니까.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오늘 존속기간이 만료가 됐어요. 임대차 계약이 끝나죠. 임차권이 소멸되죠. 이것도 뭐예요?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존속기간이 만료가 됐다. 시간의 경과는 뭐예요? 사건이니까요.
가장 바보 같은 행동은 뭐냐면 이런 행동이에요. 소멸시효, 존속기한을 말려, 취득시효, 사건, 이거 외우는 거 아니라고요. 크게 기억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정신작용이 개입될 수 없는 게 뭐예요? 사건이고, 가장 대표적인 사건은 뭐죠? 시간의 경과다. 이렇게 기억하는 거고, 다른 것들은 뭐 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자연현상이겠죠. 해는 동쪽에서 뜨고 서쪽으로 지고, 겨울 되면 춥고 여름 되면 덥고, 그죠? 이런 자연현상도 사람의 정신작용이 개입될 수 없으니까 사건이에요. 우리가 일상 쓰는 뜻과 전혀 다르죠, 그죠? 그럼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사람의 생사는 사건인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반드시 죽죠. 그거는 뭐예요? 자연현상이고요. 그거는 뭐예요? 인간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람의 생사가 뭐예요? 사건인 거고요. 누가 인위적 칼로 찔러 죽이는 거는 그것은 뭐예요? 용태인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부당이득이 사건이에요. 이 조심할 것은 뭐냐면 부당한 이득, 잘못된 이득 이렇게 이해하면은 나중에 손해배상하고 헷갈려 이게. 부당이득의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부당한 이득, 잘못된 이득이 아니라 원인 없는 이득으로 기억해 두셔야 헷갈리지 않아요. 자, 원인 없는 이득을 부당이득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해되시죠? 원인도 없이 이유도 없이 생긴 이득이라면 사람의 정신작용이 개입될 수 없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사건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내용 어디 나와 있냐면 35페이지 보시면 35페이지 상단에 이 얘기가 나와 있죠. 자, 사람의 정신작용이 기하지 않는 법률 사실을 뭐라고 그래요? 사건이라고 한다. 그죠? 그래서 얘가 나와 있죠. 얘는 뭐죠? 크게 기억하시고, 제가 설명드리지 않은 얘는 일단은 뭐죠? 모르셔도 되는 거기죠. 해당 부분 볼 거란 말이죠. 그죠? 끝이에요. 다시 이제 앞으로 와서 앞으로 오셔가지고 33페이지 오시면 다시 1 해가지고 사람의 정신작용에 기한 법률 사실에서 가로에 뭐라고요? 용태 이렇게 돼 있죠. 다시 말하면 사람의 정신작용이 개입될 수 있는 법률 사실이 뭐예요? 용태인 거예요. 용태를 보자고요. 자, 용태는요 크게 둘로 나뉘어요. 외부적 용태, 그 다음에 내부적 용태. 사람의 정신작용이 밖으로 표출되면 이걸 우리가 외부적 용태라고 하고요. 사람의 정신작용이 머릿속에 머물고 있으면 이거 우리가 뭐죠? 내부적 용태라고 해요. 이런 말은 우리가 안 쓰죠. 내부적 용태 이런 말 쓰세요? 안 쓰죠, 그죠? 우리가 쓰는 말은 외부적 용태를 행위라고 하고요. 내부적 용태를 우리가 의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뭘 할 수 있냐면 행위의 법적 정의를 알 수 있어요. 행위란 사람의 정신작용이 밖으로 표출되고 있는 게 행위인 거예요. 만약에 사람의 정신작용이 밖으로 표출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행위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죠? 의식, 내부적 용태가 되고요. 교재는 제가 요 내부적 용태에 대해서 뭐 의사적 용태니 관념적 용태 이렇게 복잡해서 놨거든요. 몰라도 되는 부분이에요. 한 가지만 좀 생각하시면 되는데 선의, 악이죠. 선의는 뭐냐 하면은 모르고 있는 정신 상태예요. 악의는 뭐냐 하면은 알고 있는 정신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선의의 제3자 그러면 모르는 제3자, 악의 제3자 그러면 알고 있는 제3자. 동의하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 쓸 건데, 자, 선의는 착한 게 아니라 뭐예요? 모르고 있는 정신 상태. 악의는 나쁜 놈이 아니라 뭐죠?
알고 있는 정신 상태. 그래서 선의 제3자는 모르는 제3자, 악의 제3자는 뭐죠? 알고 있는 제3자라는 거 조심하시기 바라겠죠. 계속 보고. 자, 다시 이제 행위로 왔어요. 요 행위를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적법행위와 위법행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개념은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법에 부합한다면 우리가 적법행위라고 하고요. 법에 반한다면 이걸 우리가 뭐죠? 위법행위라고 하는데요. 위법행위는 우리 민법상 두 가지가 있어요. 채무 불이행과 불법행위가 위법행위고요. 개념은 고의나 과실로 인해서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못하는 게 뭐죠? 채무불이행이고요. 불법행위는 고의나 과실로 인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게 뭐죠? 불법행위입니다. 개념도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걸 좀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요 손해배상이라고도 하고 손해보상이라고도 하죠. 그죠? 뭐가 다른 거죠? 우리가 예? 의지요? 뭐가 다른 거냐면, 위법한 사람이 손해를 보존해 주는 것은 손해배상, 위법하지 않은 사람이 손해를 보존해 주는 것은 손해보상, 이러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죠. 제가 운전하다가요 사람을 치웠어요. 운전자인 제가 해주는 거는 손해배상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거니까 저의 행위는 뭐가 되죠? 불법행위고 위법행위니까 제가 해주는 건 뭐예요? 손해배상이에요. 근데 다행히 제가 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제가 해주지 않고 보험회사가 해주죠. 보험회사가 해주는 것은 뭐예요? 손해보상이에요. 왜냐하면 보험회사는 아무 짓 안 했죠. 보험회사는 위법하지 않죠. 그죠? 수용당하면 수용배상금을 받을까요? 수용보상금을 받을까요? 수용이 위법한 건가요? 국가가 공익을 위해서 개인의 재산을 법에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서 수용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죠. 따라서 수용 배상금이 아니라 뭐예요? 수용 보상금인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키는 뭐냐면 위법행위여야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는 점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실제로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도 반드시 40문제 중에 한 문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문제가 나와요. 근데 우리 수험생들은 어떻게 하냐면 개별적으로 자꾸 외워 제껴요. 근데 외울 필요가 없는 거야. 우리 민법상 뭐여야지만요? 위법행위여야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민법상 위법행위는 뭐예요? 두 가지밖에 없죠. 채무불이행이거나 불법행위여야지만 뭘 청구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두 가지의 공통점은 뭐가 필요하죠? 고의나 과실이 필요하죠. 따라서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큰 걸 하나 딱 기억하시면 이제 나중에 지역조 들어가지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느냐 못하느냐 문제는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것으로 바뀌는 거죠. 아, 이거는 위법행위가 아니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구나. 아, 이거는 위법행위니까 뭐예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면은 굉장히 많은 부분이 해결되는데 이거를 그냥 무작정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외워놓고서 맨날 헷갈려요. 그런데 외우지 말라고요. 뭐 해야지만요?
위법행위여야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걸 꼭 머릿속에 뭐죠? 기억하시면 돼요. 됐죠? 그 다음 중요한 이제 적법행위죠. 적법행위가 다시 둘로 나뉘어요. 법률행위라는 것하고요, 준법률행위라는 것으로 나뉘는데, 나누는 기준은 뭐냐면 의사표시예요. 그 행위 속에 의사표시가 들어있으면 법률행위고요, 그 행위 속에 의사표시가 들어있지 않으면 준법률행위인데, 중요한 부분 하고 있는 겁니다. 준법률행위인데, 그럼 의사표시가 뭐냐? 의사표시란 의사를 밖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하고요, 의사를 다른 말로 하면 원하는 바, 바라는 바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원하는 바, 바라는 바를 밖으로 표시하는 것이 뭐예요? 의사표시인데, 요게 들어있으면 뭐예요? 법률행위고, 없으면 뭐라고요? 준법률행인 거예요. 그죠? 연습을 해보죠.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우, 날씨가 참 춥네요. 의사표시인가요? 참 이쁘시네요. 의사표시인가요? 아니죠. 집이 참 멋있습니다. 의사표시? 아니죠. 저와 커피 한잔 하실래요? 의사표시죠. 이제 눈을 보고 있어요. 이해하고 있는지. 그죠? 집을 저에게 파시겠습니까? 의사표시죠. 식사하시죠? 의사표시죠. 그죠? 자, 이게 뭐예요? 원하는 바, 바라는 바를 밖으로 표시하는 것이 뭐예요? 의사표시죠. 참 이쁘십니다라는 말 속에는 원하는 바가 없어요. 의사표시가 아니에요. 저와 결혼해 주실래요? 이건 의사표시예요. 제가 뭘 원해요? 결혼하길 원하잖아요. 날씨가 참 춥습니다. 이것도 의사표시가 아니에요. 왜요? 춥다는 말 속에는 뭐가 없어요? 원하는 바가 없으니까. 집이 참 멋있습니다. 이것도 의사표시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집을 저에게 파시겠습니까? 이건 의사표시예요. 제가 뭘 원하고 있죠? 집을 사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감 잡히시죠? 그죠? 이렇게 원하는 바, 바라는 바를 밖으로 표시하는 것이 뭐예요? 의사표시고, 요게 들어있으면 뭐예요? 법률행위인 거예요. 자, 그럼 또 보자고요. 그러면 법률행위의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법률행위 효과는 의사표시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죠? 커피 한잔 하실래요? 좋대요. 둘이 뭐 먹어요? 커피를 먹죠. 결혼하실래요? 좋대요. 둘이 뭐예요? 결혼을 하죠. 집 저에게 파시겠습니까? 좋대요. 저는 뭘 사요? 집을 사죠. 다시 말하면 커피 먹기를 원하면 커피를 먹고, 집을 사기를 원하면 집을 사고, 결혼하기를 원하면 결혼한다는 말은 결국 법률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의사표시. 다른 말로 하면 원하는 바에 따라서 효과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법률 개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첫째, 법률행위가 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의사표시가 있어야 됩니다. 법률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의사표시. 다른 말로 하면 원하는 바에 따라 효과가 결정이 됩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이것도 계속 써먹을 거예요. 저하고 여러분하고. 이에 반해서 준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없는 적법행위죠. 그죠? 그럼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준법률행위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느냐, 이게 문제죠. 왜냐하면 준법률행위 속에서는 의사표시가 없다는 말은 얘 자체가 효과를 결정해 줄 만한 요소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 아무리 봐도 효과를 알 수가 없어요. 준법률행위는
무엇을 봐야 효과를 알 수 있냐면 법률 규정을 봐야 효과를 알 수가 있어요. 준법률행위는 뭐냐면요. 의사표시가 없는 적법행위가 뭐예요? 준법률행위고요. 특징,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법률 규정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교재 한번 읽어볼게요. 자, 좌측 33페이지 중간에 준법률행위 있죠. 제가 읽어볼게요. 의사표시가 없는 적법행위를 뭐라고 합니까? 준법률행위로 하면 행위자의 의도,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효과가 부여되는 것이 특징이다. 자, 의사표시가 없기 때문에 의사에 의해서 효과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의해서요? 법률 규정에 의해서 효과가 결정되는 게 뭐죠? 준법률행위죠. 자, 그러면 요 준법률행위는 뭐가 있느냐? 예들이 나오죠. 지금 제가 적어드린 예들은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첫 번째, 이미 형성된 의사를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의사의 통지는 준법률행위예요. 의사통지가 뭐가 있냐면요, 각종 최고와 거절은 의사의 통지고 준법률행위로 봐요. 이건 좀 외우시는 게 좋아요. 자, 최고와 거절은 의사의 통지고 뭐라고요? 준법률행위다. 외우시고, 최고라는 말이 또 뭔지 모르시는 분이 계실 텐데, 최고라는 말은 뭐죠? 독촉이란 말이죠. 촉구. 돈을 빌려 갔는데 안 갚아요. 전화하겠죠? 야, 이 그지 같은 놈아, 돈 갚아. 이게 뭐예요? 최고. 그죠? 최고. 아버지가 생일 선물 주기로 했는데 안 줘요. 아빠 생일 선물 주는데 빨리 줘. 이게 뭐예요? 최고. 다시 말하면 최고는 뭐라고요? 독촉. 촉구하는 걸 우리가 뭐죠? 최고라고 하고, 최고는 법률행위가 아닙니다. 준법률행위 중에서 뭐가 돼요? 의사의 통지가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관념의 통지는 준법률행위인데, 관념의 통지는 뭐냐면 객관적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사실의 통지가 뭐죠? 관념의 통지예요. 의사표시는 아니에요. 제가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예를 볼 거거든요. 예를 보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 의사표시라는 개념을 확실하게 확립하기 위해서 보는 거지, 예를 외우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교재 잠깐 보시면 좌측 하단에 관념의 통지가 있죠? 읽어볼게요. 관념의 통지는 법률관계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과거 또는 현재 뭐죠? 사실을 알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객관적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관념의 통지라고 해요. 예컨대가 나오죠.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도 사원총회를 개최합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의사표시인가요? 아닌가요? 사원총회를 개최합시다 여러분. 의사표시 아니에요? 의사표시죠. 제가 뭘 원하고 있어요? 사원총회를 소집하기를. 따라서 사원총회 소집은 의사표시예요. 근데 문제는 소집의 통지는 의사표시가 아니라 관념의 통지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회의했어요. 회의해가지고 내일 2시에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일 2시에 사원총회를 개최합니다 라는 말은 의사표시가 아니죠. 2시에 사원총회를 연다는 객관적 사실을 알려주는 거니까 사원총회 소집 통지는 뭐가 돼요? 관념의 통지인 거예요. 감 잡히시죠? 왜 외우시면 안 되냐 아시겠죠? 사원총회 소집을 이런다고 그죠? 그러지 마세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죠? 대리권 수요한 뜻의 통지. 자,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개똥아,
네가 내 대신 대전 가서 아파트 좀 사줘. 의사표시인가요? 의사표시. 제가 뭘 원하고 있죠? 아파트 사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대리권 수여는 의사표시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집주인한테 전화했어요. 아유, 안녕하세요. 제 친구가 개똥이 갈 건데 그 친구가 저의 대리인이에요. 의사표시 아니죠? 개똥이가 대리인의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따라서 대리권 수여한 뜻의 통지는 의사표시가 아니라 뭐죠? 관념의 통지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채무승인이 나오죠. 아, 이게 좀 이상하네요. 여기에 분명히 승낙이 의사표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승인하고 승낙하고 다른 말인가요?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요? 아, 다른 말인가? 그래서 보시니까 채권 양도의 통지와 뭐가 또 나와요? 승낙이 나오죠. 아, 승낙이 의사표시가 아닌가? 막 이렇게 된다고. 이해가 필요한데, 승인하고 승낙은 같은 말이에요. 승인이나 승낙은 뭐예요? 같은 말이에요. 이거를 채무의 승낙이라고도 써요. 그러니까 채무 승인도 의사표시가 아니라 뭐죠? 관념의 통지고요. 채무의 승낙도 의사표시가 아니라 뭐죠? 관념의 통지예요. 왜 이렇게 이해하는지를 말씀드리면 이것도 이해해 두시면 좋은데, 우리가 앞으로 배울 의무의 개념은 뭐냐면요, 의무란 반드시 이행을 하여야 할 법적인 구속을 의무라고 해요. 법에서는. 따라서 의무가 되려면 반드시가 들어가야 돼요. 만약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상관이 없는 거면 그거는 의무가 아니에요. 의무는 뭐죠?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채무도 의무죠.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이행하겠다 말겠다라고 결정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채무 승인이라는 말은 결국 돈을 갚겠다 이 말이 아닌 거예요. 돈은 뭐예요? 반드시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뭔 소리냐? 이런 얘기예요. 제가 오래간만에 동창회를 나갔어요. 나갔는데 제 친구는 저한테 돈 갚으래요. 왜 임마? 네가 자식아 2년 전에 급하다고 200만 원 빌려갔잖아, 이런단 말이죠. 저는 빌린 기억이 없는데 대판 싸웠어요. 대판 싸고 나서 집에 와가지고 누워가지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유, 그 자식 말이 맞아요. 전화한 거죠. 야, 친구야, 돈 빌린 게 맞구나. 이게 뭐예요? 채무 승인이에요. 채무 승인은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표시가 아니라 뭐예요? 관념의 통지로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다시 놀려볼게요. 자, 채무나 의무는 반드시 이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돈을 갚겠다 말겠다 결정할 수가 없고 의미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채무를 승인한다는 말은 돈을 갚겠다 이런 말이 아니라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뭐예요? 알려주는 것을 의미하고요. 따라서 의사표시가 아니라 뭐로 이해합니까? 관념의 통지로 이해합니다. 채권 양도의 통지 승낙이에요. 자, 이거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모르셔도 되는 건데 나오니까 설명드려요. 이런 얘기예요. 의뢰갑에게요 1억을 빌려줘서 의뢰갑으로부터 1억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이 있어요. 근데 이 채권을 병에게 양도하려고 해요. 이럴 때는 굳이 채무자로부터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채무자는 신경 쓸 바가 아니에요. 을에게 갚을 돈을 누구한테 갚으면 돼요? 병한테 갚으면 그만이잖아요. 그래서 채권을 양도하고자 할 때 채무자로부터 동의나 승낙을 뭐 할 필요 없어요? 받을 필요가 없는데, 문제는 지들끼리만 양도하면
요 갑은 여전히 채권자가 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얘한테 돈 갚을 위험이 있죠. 그래서 을은 채권을 양도했다는 사실을 갑에게 뭐죠? 알려줘야 돼요. 이걸 우리가 뭐죠? 채권 양도의 통지라고 해요. 나 채권 병한테 양도했어. 관념의 통지죠. 그죠? 관념의 통지. 그 다음에 이러한 통지를 받으면 갑은 을로부터 통지를 받았다는 사실을 을 또는 병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이걸 채권 양도의 승낙이라고 해요. 근데 이것도 승낙이라고 쓰고 있지만 양도해도 좋다라는 뜻이 아닌 거예요. 통지를 받았다는 객관적 사실을 뭐 하는 거예요? 알려주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도 승낙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의사표시가 아니라 뭐로 봐요? 관념의 통지로 봐요. 자, 다시 한번요. 채권을 양도하고자 할 때 채무자로부터 뭘 받을 필요 없다고요? 동의나 승낙은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채권 양도의 승낙은 채무자가 양도해 좋다 이런 의사표시가 아니라 통지를 받았다는 사실을 단순히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승낙이라고 쓰고 있지만 의사표시가 아니라 뭐예요? 관념의 통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다른 용어로 쓰면 좋잖아요. 그죠?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배우는 법은 민법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번역하는 과정에 처음에 이거를 뭐죠? 승인, 승낙이라는 말을 써버렸기 때문에 이게 계속 수십 년 동안 뭐가 됐어요? 굳어가지고 용어를 바꾸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결국 우리가 말하는 승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뭘 확실하셨어요? 관념의 통지란 객관적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게 뭐죠? 관념의 통지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감정의 표시가 있어요. 기분 좋다, 기분 나쁘다 이런 얘기겠죠, 그죠? 그죠? 감정의 표시니까. 근데 이거는 법적으로 큰 의미는 없겠죠. 법적으로 의미가 있는 건 용서인데 용서도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 뭐가 있냐면 사실행위가 있어요. 사실행위 말로 하면 어려워요. 사실행위가 뭐냐면 왜 그러한 행위를 했는지 이유는 묻지 않고 행위 자체가 법적으로 의미가 있는 행위를 사실행위라고 해요. 뭔 개소리인가 싶죠? 그죠? 그 의미 없는 개념이고 사실행위는 준법률행위 중에서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와 감정의 표시를 뺀 나머지 모든 행위가 다 뭐예요? 사실행위. 이렇게 기억하시는 거예요. 제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뭘 했냐면요 이빨을 닦았어요. 이빨 닦는 것도 행위죠. 적법하죠. 이빨 닦는 행위 속에는 의사표시가 없죠. 이거 준법률 행위죠. 그 중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사실행위. 제가 자빠져 누워서 TV를 봤어요. 이것도 뭐예요? 사실행위. 밥을 처먹었어요. 이것도 뭐예요? 사실행위.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행위 중에서 90% 이상은 다 뭘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행위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방귀 꼈어요. 이것도 사실행위. 그죠? 여러분 책 보고 수업 듣고 있죠? 이것도 뭐예요? 사실행위. 왜요? 의사표시가 없는 적법행위인데 그것이 뭐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아닌 것들은 다 뭐로 들어가요? 사실행위로 들어간다라고 나머지 개념을 이해하시고 요 얘들을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이 정도까지 정리하면 이제 뭐가 끝난 거죠? 법률 사실이 끝난 거예요. 정리하는 의미에서 문제 한번 풀어볼 건데 한 장을 넘겨보시면 뭐가 나오죠? 대표예제가 나와요.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 나왔던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법률 사실과 법률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임대차 계약은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 합주로 성립하는 법률 요건이다. 맞나요? 맞죠? 청약, 승낙이 모이면 뭐가요? 계약이 만들어지고
계약은 뭐라고요? 법률 요건이니까 맞네요. 그죠? 2번. 어떤 사정을 알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선의도 법률 사실이다. 맞죠? 그죠? 선의가 뭐라고요? 모르고 있는 정신 상태. 맞죠? 3번. 시간의 경과는 사람의 정신장에 의하지 않는 법률 사실이다. 맞죠? 그죠? 사건이 뭐라고요? 사람의 정신작용이 개입될 수 없는 법률 사실이 사건이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죠? 시간의 경과. 이렇게 쉬운 문제는 그러니까 개별적 외울 건 아니라는 거예요. 4번. 무권 대리 행위의 추인 여부에 관한 상대방의 최고는 의사의 통지이다. 맞죠? 최고는 뭐라고요? 의사의 통지죠. 5번. 민법 제552조에 따라 상대방이 최고했음에도 최고에다가 똥을뱅이 한번 쳐볼게요. 최고에 똥을 치고 해제권자의 통지가 없기 때문에 해제권이 소멸하는 효과는에다가 똥골뱅이를 쳐볼게요. 그럼 이렇게 된 거죠. 최고의 효과는 당사자 의사에 근거한다. X죠. 그죠? 왜요? 최고는 준법률행위고 준법률행위는 무엇에 의해서요? 법률 규정에 의해서 효과 결정.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효과 결정되는 것은 뭐죠? 법률행위잖아요. 그죠? 자, 이게 이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엄청 많이 틀렸어요. 왜 틀린 거죠? 공부를 뭔지 모를 애들을 깨알같이 외우는 방식으로 공부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출제 경향이에요. 우리 공인중개사 민법 문제는 뭔가 희한한 예를 외울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사법시험 민법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무슨 말인지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를 물어보고요. 문제에 나와 있다시피 얘는 우리가 공부하면서 수백 번 반복해서 볼 예들만 내요. 최고라는 말도요. 하루에 수업할 때마다 수십 번씩 반복할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 틀을 잡으셔야 돼. 그래서 요 부분과 요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곱씹어 보시면 좋겠어요. 여기까지고 좀 쉬었다가 이제 법률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볼 겁니다.